오늘 영상은 페이퍼 리뷰이고 리뷰하는 페이퍼 제목은 Tactical Asset Allocation, Risk Premia, and the Business Cycle, a Macro Regime Approach입니다. 이 논문은 2023년도에 The Journal of Portfolio Management에 나왔고요. 인베스트코에 계신 분들이 쓴 논문입니다. 논문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면 Tactical Asset Allocation 모델을 제안하는 그런 연구이고요. 택티컬 애셀 애로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사이클을 기반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정하게 되고요. 비즈니스 사이클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각 비즈니스 사이클 기간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보고 정하게 돼요. 리스크 프리미엄은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고 에퀴티 프리미엄, 크레딧 프리미엄, 텀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개를 보고 있고 투자하는 자산군이 각 비즈니스 사이클 기간마다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인스티튜셔널 기관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길게 투자를 할 때,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최적의 자산 비중을 구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스트래티직 에셋 알로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장 최적의 자산 배분을 정한 다음에 뭐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은 하겠지만 그렇게 투자하는 거를 스트래티직 에셋 알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장기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뭐 채권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10년 이상 동안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모델에 넣어야지 최적의 자산 비중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대부분 사용하는 방식은 지금 논문에서는 이거를 빌딩 블록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딩 블록 어프로치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10년 동안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과거 데이터가 그렇게 길게 있지도 않을 뿐더러 과거 10년이 미래 10년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수익률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샘플 에스티메이트를 계산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익률이 있으면은 수익률을 쪼개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들, 뭐 요인들을 찾아낸 다음에 그 요인들의 기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고 그거를 합쳐서 총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보통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JP 모건 에셋 매니지먼트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대부분 에셋 매니지먼트 펌들은 이렇게 롱텀 캐피털 마켓 어썸션 이런 보고서들을 매년 내게 되는데 여기서는 결국 롱텀 긴 기간 동안 캐피털 마켓 어썸션이 어떻게 되는지 뭐 앞으로의 움직임, 예상 움직임 또는 기대 수익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고 예측해 보는 그런 보고서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초반에는 아무래도 거시경제적으로 어떻게 예측이 될 건지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는 자산군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저는 그냥 에퀴티 어썸션이 어떻게 되는지, 에퀴티 어썸션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살펴보면은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디벨롭드 마켓의 롱텀 리턴 어썸션이고요. 그리고 아래는 이머징 마켓 관련된 건데 보면은 지금 가장 첫 번째가 US 라지캡인데 이렇게 색깔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기대 수익률을 단순히 샘플 에스티메이트처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요소들로 쪼갰을 때 각각의 에스티메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때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요인이다. 토털 리턴은 빼고겠죠. 토털 리턴 빼고 나머지가 주요 요인이다. 그러면은 각 값들이 각 이 요인들의 에스티메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거를 다 더해가지고 이 미국 주식의 토털 리턴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예측치를 계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국민연금에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는지, 뭐 수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했던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자산군별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수익 요인 분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요인을 분해해 갖고 기대값들을 이렇게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정치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 할인 모형을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인을 여러 개로 분해를 해서 각각 추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의 합이 이제 해외 채권의 뭐 총 수익률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요인들을 분해해서 롱텀 에스티메이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제가 나타냈는데 토탈 리턴 같은 경우 지금 논문 기준으로는 이렇게 세 개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고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없는 무위험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뭐 여기서 지금 값들이 다 양수인 것처럼 그래프를 그리긴 했지만 당연히 양수일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왜 주식에 투자하는지를 살펴봤을 때 만약에 예금을 했을 때의 이자율이 충분히 높으면은 주식에 투자를 안 하겠죠? 예금에서 받는 이자율을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그럼 리스크 프리 레이트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데 실제로 투자를 할 때는 이게 단기 국채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조금 더 리스키한 거 투자하는 거를 고려할 때는 장기 국채를 한번 살펴보겠죠. 그럼 단기 국채에 비해서 장기 국채는 듀레이션이 더 길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많이 존재할 거고 그럼 리스크를 더 취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더 높게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이 텀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리스크 프리부터 단기 국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장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고요. 그럼 국채까지 이제 투자를 하는 거를 고려했는데 조금 더 리스크를 취해 가지고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회사채를 볼 수가 있겠죠. 회사채는 당연히 리스크가 조금은 더 높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이 있고 그거를 크레딧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채권 투자만 고려했는데 조금 더 리스키하게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식에서 초과 수익률이 발생할 건데 리스크를 추가로 더 큰 리스키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초과 수익률이 발생하는 거고 그거를 에퀴티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의 수익률 같은 경우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샘플 에스티메이트 같은 거를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분해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주식의 과거 수익률을 가지고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 대한 장기 에스티메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텀 프리미엄에 대한 장기 에스티메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에스티메이트 하게 되고 그것들을 다 합쳐 놓은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여기서 예시로 설명하는 거에서는 에퀴티의 주식의 롱텀 기대 수익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논문에 나와 있는 그래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주식의 경우에는 비즈니스 사이클 중에서 리커버리 스테이지의 수익률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리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의 넷 리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지만 분해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거를 여러 자산군에 대해서 분해를 할 수 있고 또 비즈니스 사이클의 각 스테이지마다 어떻게 되는지도 분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서 접근을 하면은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은 스트래티직 애셋 알로케이션은 장기적으로 자산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의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근데 스트래티직 애셋 알로케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단기적인 움직임이 당연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자산 비중을 조금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 전략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논문에 적은 걸 보면 여기서도 뭐 마켓 플럭슈에이션이 있다거나 또는 이코노믹 샥이 있거나 또는 이코노믹 폴리시에 대한 부분들이 다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이 필요하고 이 논문에서는 레짐 기반, 국면 기반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뒤에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비즈니스 사이클을 4개의 스테이지로 나눠서 리커버리, 익스펜션, 슬로우 다운, 컨트랙션 이렇게 4개로 나눈 다음에 그 기간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고 살펴보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앞서 소개했던 3가지 텀 프리미엄, 크레딧 프리미엄, 에퀴티 프리미엄을 살펴보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택티컬 애셋 앨로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리스크 프리미어가 타임 베리잉 하다 시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리스크 프리미엄도 바뀐다 라는 거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바뀌는 거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매크로다. 매크로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는 에셋 클래스의 리턴을 분석할 때 더 정확하게는 중장기적으로 에셋 클래스의 움직임이겠죠. 에셋 클래스의 리턴을 분석할 때 리스크 프리미엄을 빌딩 블록으로 사용하면은 더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는 거를 볼 때도 자산군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는 것보다는 팩터들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여기서는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사용해서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요인들을 팩터로 사용하고 그 팩터에 대한 타겟을 정한 다음에 분산 투자를 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 프리미엄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리스크 프리미엄은 타임 베리잉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르게 발생하고 근데 이 타임 베리잉 한 거에 큰 영향은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 팩터라는 거고요. 근데 타임 베리잉 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각 스테이지마다 발생하는 리스크와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해서 분석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 타임 베리잉 한 거를 뭐 어떤 식으로 그 비즈니스 사이클을 정의하고 기간을 나눠야 되고 스테이지를 나눠야 되고 이런 거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로스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로스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매크로 기반 택티컬 애셋 앨로케이션 프레임워크를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팩터 모델 기반으로 택티컬 애셋 앨로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매크로 베리어블, 그로스와 같은 뭐 어떤 팩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각 에셋 클래스의 센시티비티, 베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걸 사용해서 자산 배분을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르게 이 매크로 이코노믹 레짐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각 레짐의 리턴 리스크 캐릭터리스틱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자산 배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 두 번째 방식을 그 두 번째 방식에 대한 택티컬 애셋 앨로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섹션에서는 이 매크로 레짐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논문에서는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와 글로벌 리스크 애피타잇을 사용해서 이코노믹 레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 이 비즈니스 사이클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면은 크게 4개로 나누고 있고 그 4개를 나누는 기준을 보면은 이코노믹 그로스가 어떤 레벨인지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뭐 평균이다 라고 하면은 평균 아래에서 상승하는 구간인지 평균 위에서 상승하는 구간인지 평균보다는 상회하는데 하락하는 구간인지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지 하락하는 구간인지 그래서 이렇게 리커버리, 익스펜션, 슬로우 다운, 컨트랙션 이렇게 4개로 일단 나눠서 비즈니스 사이클 스테이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방금 스테이지를 4개로 나눈 거는 그렇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고 실제 이거를 택티컬 애셋 앨로케이션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는 예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t 시점의 값들을 가지고 t 플러스 1이 어느 스테이지인지를 알아야 되죠. 논문에서는 크게 2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 리스크 애피타잇 사이클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2가지를 합쳐가지고 이게 어떤 스테이지인지를 보게 되는 건데 첫 번째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를 사용해서는 이제 롱텀 트렌드에 비해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라시를 사용해서는 이제 무빙 에버리지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ccelerate 하는지 decelerate 하는지가 그 사이클에서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를 정하게 되고,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롱텀 그 기대값에 비해서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에 따라서 또 구분되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스테이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2개 인디케이터 말고도 더 효과적인 인디케이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논문에서 이 2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첫 번째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서 언급하기로는 이제 OECD에서 나오는 컴포짓 리딩 인디케이터들을 사용해서 인디케이터를 사로 만든다라고 하고요. 자료를 검색해서 보니까는 이런 컴포짓 리딩 인디케이터의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미국을 먼저 살펴보니까는 이런 인디케이터들이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인디케이터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도 찾아보니까는 이런 리딩 인디케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인베스코에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이런 인디케이터들을 사용해서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 뭐 지수처럼 값들을 어떻게 계산하는 모델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 스테이지에 있는지를 아마 파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방향성에 대한 거는 글로벌 리스크 애피타이트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간단하게 뭐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논문의 레퍼런스를 보니까는 이 논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논문에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이 글로벌 리스크 애피타이트를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사용한 2개의 인디케이터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의 경우에는 조금은 더 사이클이 긴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뭐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그 다음에 코로나 때 하락했을 때 이전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리스크 애피타이트 사용한 인디케이터의 경우에는 이건 첫 번째 그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는 아무래도 경제 지표들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주기가 길게 발생할 것 같고, 근데 리스크 애피타이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리스크 애피타이트를 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클이 훨씬 더 이렇게 짧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비슷하게 뭐 2008년과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위에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의 경우에는 롱텀 트렌드에 비해서 위에 있는 기간인지 아래에 있는 기간인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 리스크 애피타이트 사용한 인디케이터에서는 이게 상승하는 구간인지 하락하는 구간인지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2개를 합치면 이제 논문에서 얘기하는 매크로 레짐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2개의 인디케이터를 사용해서 4개의 비즈니스 사이클 중에 어디에 포함될지를 이렇게 예측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T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T 플러스 1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 그거를 이제 아래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그로스가 가장 좋은 지표가 아닐지 몰라도 논문에서는 계속 그로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GDP 그로스를 같이 플롯을 해본 거고요. 그럼 보면은 이제 GDP 그로스 같은 경우 이렇게 이 리커버리 구간에서는 항상 조금 반등이 나타나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4개의 스테이지를 나눴을 때 뭐 각각 들여다보면은 뭐 항상 어느 정도 스테이지가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반등하는 거는 리커버리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나눠서 각 사이클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보고 그 정보를 사용해서 투자까지 진행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뒤에서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섹션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설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리미엄은 텀 프리미엄이고요. 텀 프리미엄은 거버먼트 펀드, 국채로 봤을 때 이제 국고채의 단기와 장기 사이에 발생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를 투자했을 때 당연히 듀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높게 발생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엑세스 리턴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나타내는 리스크 프리미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계산하는 것도 훨씬 더 듀레이션이 긴 거버먼트 본드에서
dureation이 짧은 short-term government bond의 excess return 차이로 그 리턴의 차이 발생하는 초과 수익률이 텀 프리미엄을 매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counter cyclical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이클과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이유는 economic growth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yield가 보통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리턴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사이클과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텀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거를 숏텀은 다 3month로 사용하고 있는데 롱텀은 3에서 5년, 7에서 10년, 10년 이상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비교해서 텀 프리미엄 세 가지를 가지고 뒤에서 더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거는 크레딧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거버먼트 펀드와 코퍼레이트 펀드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회사채가 훨씬 더 리스키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률이 이제 크레딧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는 것도 코퍼레이트 펀드 인덱스와 듀레이션이 비슷한 거버먼트 펀드 인덱스의 수익률 차이 초과 수익률로 계산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래 이제 계산하는 거를 보면은 액세스 리턴을 뭐 다양한 코퍼레이트 펀드 인덱스를 사용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 크레딧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고 이 네 개의 영향을 뒤에서 더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크레딧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시클리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크레딧 리스크 프리미엄은 이제 국채보다 회사채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생하는 리스크가 디폴트 리스크, 회사가 부도날 리스크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로스 스테이지에서는 디폴트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클리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이고요. 이거는 이제 채권이 아닌 주식으로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픽스드 인컴에서부터 에퀴티로 넘어갔을 때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계산하는 거, 가장 아래쪽에 계산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주식 시장은 S&P 500 토털 리턴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픽스드 인컴 같은 경우에는 US 트레저리와 코퍼레이트 펀드, 그래서 국채와 회사채 둘 다를 비교해서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당연히 시클리컬 하고요. 그래서 그로스일 때는 당연히 기업들이 훨씬 더 이익이나 등등 더 높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이클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실증 분석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보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게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그로스가 엑셀러레이트하는 리커버리 또는 익스펜션 기간에는 에퀴티 프리미엄과 크레딧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그로스가 하락하는 슬로우다운과 컨트랙션에서는 텀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텀 리스크 프리미엄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텀 프리미엄은 앞에서 이 단기와 장기 국채를 비교하는 건데, 장기를 3에서 5년, 7에서 10년, 10년 플러스로 세 가지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나오는 거고요. 바이 앤 홀드라는 거는 전체 기간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 4개의 스테이지로 나눴을 때는 각각 스테이지마다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2개 컬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커버리와 익스펜션을 따로 보고 슬로우다운과 컨트랙션을 나눠서 보는 거예요. 텀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구간 슬로우다운과 컨트랙션에서 이 프리미엄이 높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높게 나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커버리와 익스펜션은 거의 0에 가깝거나 음의 수익률이 발생하는데, 이제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은 당연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이 앤 홀드에서 뭐 텀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테이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로 나눈 거를 보니까는 슬로우다운과 컨트랙션을 묶었을 때의 효과가 확실히 크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크레딧 프리미엄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지금 이 코퍼레이트 펀드를 어떤 인덱스로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4개로 나눠 가지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 앤 홀드에 비해서
이렇게 바이 앤 홀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4개의 스테이지로 나눈 걸 보여주고 여기서도 역시나 상승과 하락 2개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크레딧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가 엑셀러레이트 할 때 상승하는 구간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나 그게 그냥 뭐 어떻게 크레딧 프리미엄을 계산했는지에 상관없이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퀴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봤을 때는 여기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리커버리와 익스펜션, 슬로우다운, 컨트랙션 나눠서 봤을 때 당연히 엑셀러레이트 하는 구간에 훨씬 더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는 레짐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걸 인디케이터들을 사용해서 레짐을 비즈니스 사이클의 스테이지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각 스테이지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리스크 프리미엄 분석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투자하는 것은 자산군이기 때문에 자산군과 연결지어서 분석을 진행하고 최적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자산군의 리스크 프리미엄 컴포지션을 한번 볼 건데 각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게 될 건데 여기서 사용하는 에셋 클래스들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전통적인 에셋 클래스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논문에서는 사용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텀 프리미엄과 크레딧 프리미엄은 일단 채권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픽스드 인컴 관련된 에셋 클래스들을 많이 포함한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먼저 에퀴티 자산군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전체 기간 동안 바이 앤 홀드 했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와 각 스테이지마다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컨트랙션에서는 아주 낮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위에 그래프를 보면은 4개의 스테이지로 나눠서 분석을 진행했는데 그때 에퀴티 수익률에 요인 분해를 해서 각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만큼 기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퀴티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리커버리 기간에는 거의 가장 큰 게 크레딧 프리미엄이고 그 다음에 에퀴티 프리미엄, 그 다음에 작은 거 2개가 이제 리스크 프리는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마이너스로 영향을 끼치는 거는 텀 프리미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컨트랙션 기간에 에퀴티 자산근의 수익률은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에퀴티 프리미엄과 크레딧 프리미엄은 음수로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 에퀴티 프리미엄이 더 큰 음수로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텀 프리미엄은 양수로 발생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군마다 이거를 바이 앤 홀드로 보면은 수익률을 분해했을 때 요인들이 이러한 영향을 준다라고 전체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 건데 실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사이클을 반영해서 사이클마다 스테이지마다 요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리스크 프리미엄은 타임 베리잉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바이 앤 홀드가 아니라 구간들을 나눠서 기간들을 나눠서 살펴보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나눠서 보면은 지금 스테이지도 잘 나눠진 것 같은 게 리커버리 구간에는 보통 크레딧 프리미엄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컨트랙션 기간에는 텀 프리미엄이 이렇게 플러스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진행하면은 자산군의 수익률을 각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분해를 해서 어떤 요인으로부터 이 자산군의 수익률이 발생하게 된 건지를 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면은 실제 자산 배분을 할 때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레짐마다 여기서는 비즈니스 사이클 4개 스테이지마다 자산군들의 볼리틸리티와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로스가 above trend일 때, 그러니까 expansion과 slowdown일 때는 리스크가 낮고 상대적으로 below trend일 때, 리커버리랑 contraction일 때는 리스크가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락 국면에서는 리스크가 더 상승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리스크가 어떻게 되고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자산군들의 코릴레이션이 바뀌는 거는 실제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타임 베어링 하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사이클 스테이지마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군들의 코릴레이션도 다르게 나온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 비즈니스 사이클, 레짐을 반영해야 되고 레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때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 섹션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레짐 베이스드 택티컬 에셋 알로케이션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짐이라는 거를 여기서는 비즈니스 사이클 스테이지들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스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사용해서 자산군들 어떤 자산군들에 투자를 해야 되고 자산군들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진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각 스테이지마다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데 먼저 리커버리 스테이지부터 보면은 리커버리는 이제 막 상승이 시작하는 그런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증가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리스키 에셋에 투자하는 게 좋고 국채보다는 아무래도 회사채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다. 크레딧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크레딧의 익스포를 증가시키면은 그럼 에퀴티처럼 수익이 발생하지만 변동성은 에퀴티보다 조금 더 낮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에퀴티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익스펜션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주식의 수익률이 이제 높게 발생하는 스테이지인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리스크는 당연히 증가하는 게 좋고 리스키 에셋에 투자하는 게 좋고 그래서 주식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되고요. 국채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 추천하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에퀴티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크레딧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테이지인 슬로우 다운은 이제 하락이 막 시작하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트폴리오 리스크는 감소하는 게 좋고요. 에퀴티랑 크레딧 프리미엄은 거의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듀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 그러니까 텀 프리미엄만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 볼리틸을 줄이고 크레딧과 에퀴티의 투자 비중을 조금 낮추고 그 대신 롱텀 거버먼트 펀드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텀 프리미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산 비중을 바꿔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랙션 스테이지는 이미 슬로우 다운에서 뭐 에퀴티랑 크레딧 프리미엄은 사라지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낮췄을 거고 텀 프리미엄 때문에 이제 장기 국채에 투자를 했을 텐데 역시 그거를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거고 포트폴리오 볼리틸리티는 낮게 가져가고 네, 에퀴티랑 크레딧에 대해서는 투자 비중을 더 감소한 거를 유지하고 롱텀 거버먼트 본드에 오버웨이트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거를 요약하고 있는데 리커버리를 보면은 크레딧 프리미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에퀴티 프리미엄이고 익스펜션에서는 에퀴티 프리미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크레딧 프리미엄이고요. 슬로우 다운에서는 토탈 프리미엄, 컨트랙션도 역시나 토탈 프리미엄이 가장 높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투자하는 거를 보면은 이 아래 에셋 클래스 내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퀴티 같은 경우에는 리커버리랑 익스펜션에서는 뭐 밸류 그 다음에 익스펜션에서는 특히 모멘텀 이런 거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슬로우 다운에서는 이제 주식 내에서도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줄이기도 하지만 주식 자산군 내에서 이렇게 퀄리티 또는 저변동성으로 갈아타고 그 다음에 컨트랙션에서도 저변동성을 많이 이렇게 가져가다가 뭐 리커버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는 모멘텀 조금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 더 보면은 거버먼트 본드를 보면은 슬로우 다운과 컨트랙션에서는 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롱 듀레이션 거버먼트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근데 리커버리랑 익스펜션에서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통 조금 더 듀레이션이 짧은 거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마지막으로 예시 두 개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시는 멀티에셋 60-40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60%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 나머지 40%는 이제 채권 픽스드 인컴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 전략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사이클 스테이지에 따라 투자 비중을 조금 바꾸게 되는데 근데 전체 풀 사이클로 봤을 때는 비슷한 스태티컬 애셋 알로케이션과 비슷한 리스크 레벨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분석들에서 보면은 사실 아웃 오브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진 않아요.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기 때문에 아웃 오브 샘플을 보는 건 아니고 다 인 샘플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너무 오버피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리턴 어썸션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 그냥 다이렉셔널만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상승인지 하락인지 이런 거를 보고 오버웨이트, 언더웨이트, 뉴트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 비중을 어떻게 바꿀지 그것만 고려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을 적용할 때 트래킹 에러를 1% 이하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트래킹 에러 빼고 개념적으로 어떻게 투자 비중을 바꾸는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큰 틀에서 각 스테이지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스태틱 애셋 알로케이션에 비해 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되는지는 다 비슷해요. 그래서 리커버리를 보면은 여기는 크레딧과 에퀴티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투자 비중을 늘리고요. 오버웨이트 하고요. 근데 리스크 텀 프리미엄 관련된 거는 그냥 뉴트럴하게 가져간다라고 하고 있고 익스펜션 기간에는 이제 에퀴티를 훨씬 더 오버웨이트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에퀴티와 크레딧을 오버웨이트 하게 되고 텀 프리미엄은 이제 언더웨이트를 해서 확실히 이제 에퀴티랑 크레딧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슬로우 다운에서는 텀 프리미엄의 투자 비중을 높이고 에퀴티도 이때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버웨이트 좀 한다라는 거고 언더웨이트 하는 거는 크레딧 프리미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트랙션에서는 이제 텀 프리미엄만 오버웨이트를 하고 크레딧과 에퀴티는 언더웨이트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다양한 세팅에서 분석을 진행해도 이런 식으로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을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 첫 번째 패널 A에 나온 거는 벤치마크가 60-40 포트폴리오인데 이제 각 스테이지마다 어떻게 웨이트를 조정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커버리 기간에는 뭐 오버웨이트, 언더웨이트, 오버웨이트, 언더웨이트 그다음에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실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각 스테이지마다 어떻게 되는지 근데 스테이지마다도 지금 보면은 스테이지마다 오버웨이트, 언더웨이트를 실제 리스크 프리미엄 발생하는 거 반영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수익률이 유의미하게 플러스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 전체를 보면은 요 정도 지금 이게 나타나는 게 벤치마크 대비 액세스 리턴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는 액세스 리턴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토털 리턴에서 보면은 역시 이렇게 조금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두 개만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뭐 토털 리턴 더 좋고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샤프 레이시오를 봤을 때 조금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MDD 봤을 때 조금 더 줄어들고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을 적용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60-40 포트폴리오에서 자산군의 비중을 어떻게 바꾸는지,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관련 예시였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픽스드 인컴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픽스드 인컴 애셋 클래스 내에서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고 물론 픽스드 인컴 내에서도 코퍼레이트과 거버먼트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벤치마크도 이제 60-40인데 60이 거버먼트고 40이 코퍼레이트고 이렇게 들어가는 벤치마크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리스크와 듀레이션 리스크, 텀 리스크 두 개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각 비즈니스 사이클의 스테이지마다 어떤 식으로 국채와 회사채의 비중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하는 것도 논문을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액티브 듀레이션은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조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프레드 타임스 듀레이션도 약 한 1 정도로 맞춰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크게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웨이트를 조정하는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테이지별로 보면은 첫 번째 리커버리 구간에는 이제 크레딧 프리미엄은 존재하는데 텀 프리미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overweight spread duration이라고 하는데, 스프레드 듀레이션과 interest rate duration 두 개로 나눠서 각 스테이지마다 설명하고 있는데, 스프레드 듀레이션의 경우에는 크레딧 커브, 이제 크레딧 프리미엄 관련된 거고, interest rate duration은 government, treasuries,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텀 프리미엄 관련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리커버리에서는 크레딧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듀레이션을 조금 더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어차피 장기가 리스크가 더 큰 건데 거기에 오버웨이트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 5년 미만은 언더웨이트를 하고 10년 플러스는 이제 오버웨이트를 한다라는 게 기본적 리커버리에서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interest rate duration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듀레이션을 확 증가시켰으니까는 거버먼트 본드를 사용해서 여기서는 듀레이션을 조금 줄인다. 그래서 스프레드 듀레이션에서 오버웨이트 한 거를 조금 뉴트럴하게 만든다라는 게 리커버리에서의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익스펜션 기간을 보면은 이때는 사실 에퀴티 프리미엄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크레딧 프리미엄과 텀 프리미엄은 조금씩 줄어들죠. 그래서 둘 다 여기는 언더웨이트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단기에 비중을 높이는 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슬로우 다운 스테이지를 보면은 이제 슬로우 다운부터는 이제 텀 프리미엄이 확 증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텀 프리미엄 관련된 거는 오버웨이트를 하고, 근데 크레딧 프리미엄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언더웨이트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컨트랙션도 비슷해요. 텀 프리미엄 존재하기 때문에 오버웨이트하고 크레딧 프리미엄은 딱히 없기 때문에 언더웨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에서는 픽스드 인컴만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사용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반영해서 택티컬 애셋 엘로케이션을 진행하고요. 인플레이션 리스크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팁스, 이게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된 픽스드 인컴이기 때문에 팁스와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가 안 된 그냥 일반적인 거버먼트 본드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머처리티가 비슷한 거를 비교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실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거는 여기서 US 인플레이션 모멘텀 인디케이터를 계산한다라고 하고, 그걸 계산하는 방식은 3개월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에스티메이트를 하는데 한 20개의 변수를 사용해서 인플레이션 모멘텀을 계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이 모멘텀 인디케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서, 이게 0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구간이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구간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반영을 한다 라는 게 두 번째 예제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구간에는, 라이징하는 구간에는 팁스를 오버웨이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가 되지 않은 거버먼트 본드는 그만큼 비중을 줄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팁스를 언더웨이트 하고 일반 거버먼트 본드를 오버웨이트 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액티브 엘로케이션 조정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한다고 돼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는 팁스에 플러스 10%를 해주고 그냥 US 거버먼트 펀드에는 마이너스 10%를 해주고, 반대의 상황에서는 반대의 포지션을 취한다, 반대의 액티브 엘로케이션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예측했을 때 인플레이션까지 프로텍티드 할 수 있기 때문에 택티컬 엘로케이션 관점에서는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셋 엘로케이션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벤치마크를 보면은 콜포레이시 40%, 그 다음에 US 거버먼트가 60%를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60% 중에 10%는 팁스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액티브 엘로케이션이기 때문에 벤치마크 대비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벤치마크 대비, 그러니까 콜포레트에 투자하는 40% 비중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트레저리에 투자하는 비중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면 차이 없고요. 역시 팁스도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갖고 60, 40으로 나눈 거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 스테이지인지에 따라서 그 각 자산군 안에서 숏텀과 롱텀의 비중을 바꿔가지고 택티컬 에셋 엘로케이션을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rising 하고 falling 하는 거를 나눠서 봤는데 이것도 역시 rising 하는 구간에는 트레저리를 마이너스 10% 하고 팁스를 플러스 10% 하고 그래서 결국 거버먼트 펀드에 투자하는 비중은 60%로 맞춰지도록 그렇게 지금 택티컬 에셋 엘로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성과를 보면은 벤치마크 대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추가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 택티컬 에셋 엘로케이션을 했을 때 약 0.6% significant하게 나오고 있고 모든 스테이지, 각 스테이지마다도 이런 식으로 플러스, 그러니까 액세스 리턴이 플러스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나 인플레이션으로 나눈 거를 봐도 액세스 리턴이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지금 어차피 픽스드 인컴 내에서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액세스 리턴이 아주 크게 발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은 이렇게 플러스가 나타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액티브 리스크도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듀레이션의 경우 듀레이션이 나타내는 거는 텀 리스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텀 프리미엄은 슬로우다운과 컨트랙션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액티브 리스크를 더 크게 가져갔고 텀 프리미엄이 별로 없는 리커버리와 익스펜션에서는 액티브 리스크를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벤치마크와 택티컬 에셋 엘로케이션 포트폴리오를 비교해 보면은 토탈 리턴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샤프 레이시오도 조금 올라가고 MDD 줄어들고 그래서 조금씩 성과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의 결론으로 넘어가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은 지금 이 논문에서는 택티컬 에셋 엘로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는 거고 그 택티컬 에셋 엘로케이션은 레짐 베이스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짐이라는 거를 여기서는 비즈니스 사이클로 정의하고 있고 근데 단순히 비즈니스 사이클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각 비즈니스 사이클 스테이지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타임 베리잉 하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각 스테이지마다 자산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알면은 각 스테이지마다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스트래티직 에셋 엘로케이션에 비해서 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되는지 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훨씬 더 대응을 잘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훨씬 더 성과가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논문에 대한 설명은 페이퍼 리뷰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